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든든한 내 편이던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입니다. 지은이 박애희, 출판사 웅진 걷는 나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끔 엄마한테 등짝을 맞고 싶다. 20살 때 나는 엄마한테 옷걸이로 맞았다. 대학에 입학한 뒤 새로운 문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였다. 무엇보다 대학의 뒤풀이 문화가 나를 사로잡았다. MT든 과 모임이든 동아리 모임이든 언제나 막걸리와 소주와 맥주가 즐비한 뒤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애주가인 아빠의 딸답게 나는 쉽게 취하지 않았다. OT 땐 우리 과의 전설로 등극했다. 종이컵으로 막걸리를 27잔인가 받아 마신 것이다. 우리 학번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 다음 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려서 낮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괴로워서 쭈그려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동기와 선배들이 반갑게 아는 척을 했다. 내가 모르는 얼굴은 있어도 나를 모르는 얼굴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내게 같은 말을 했다. 네가 걔구나? 맞다. 걔가 나였다. 무식하게 계속 술을 받아먹은 미련한 애가 나였다. 음주의 세계는 몇 달 내내 이어졌다. 실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사람들과 둘러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문화가 좋았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하고 싶은 젊은 날이었다. 당연히 귀가가 점점 늦어졌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날도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현관문을 열었다. 달아오른 얼굴로 현관 안으로 들어서다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현관 바로 앞에 엄마와 아빠가 얼음 조각상처럼 앉아 계셨다. 두 분 다 양반다리를 하고 한 손엔 옷걸이를 든 채로. 아, 깜짝이야. 왜 거기 앉아 계셔? 뭐?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몰라서 물어? 엄마랑 아빠가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 고3 내내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가 대학 가니까 좋았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뭐니? 이러려고 대학 갔어? 고등학교라면 당장 전학시키고 싶은 심정이야. 술 퍼마시다 인생 끝장내려면 다 때려치워. 말을 하면서 더 화가 나는지 엄마는 들고 있던 옷걸이로 내 팔, 허벅지, 등을 몇 대 때렸다. 무지 아팠다. 옷걸이는 옷을 걸 때만 써야 한다는 걸 제대로 느꼈다. 어릴 때 속 한 번을 안 썩이더니 다 커서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말이 없던 아빠가 옷걸이를 옆으로 치우면서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K대 갈 줄 알았다. 그럴 거면 재수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제 맘에 차지 않는 대학에 갔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미래를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리 술만 퍼마시는지 실망스럽다는 뜻이었다. 난 앞으로는 신경 안 쓰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방으로 들어갔다. 옷걸이로 맞은 허벅지와 등짝이 조금 화끈거렸다. 이상했다. 취기 때문이었을까? 억울하거나 섭섭하거나 어이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실 웃음이 났다. 엄마 아빠 아직 살아있네. 든든했다. 내가 흔들리거나 엇나갈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벌렁 누워 킥킥거렸다. 그래, 나는 아직 새끼지. 어른이 아니지. 그 후로 옷걸이로 맞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 등짝은 얻어맞았다. 의자에 입은 옷을 벗어던진 게 차곡차곡 쌓여 산이 됐을 때, 설거지통에 그릇을 갖다 놓고 물도 부어놓지 않았을 때, 먹다 남은 과자를 그대로 두었을 때 엄마는 어이구 하면서 가볍게 등짝 스매싱을 날려주었다. 이제 나는 잔소리를 들을 나이가 아니라 할 나이다. 남편과 아들이 소파에 흘린 과자가루를 청소기로 빨아내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나뒹구는 음료수병을 치우면서 뱀 허물처럼 여기저기 널려있는 아이와 남편의 옷가지를 빨래통에 갖다 넣으면서 나도 엄마처럼 잔소리를 한다. 아들 대신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내가 니들 종이냐? 빨리 같이 안 치워? 그러면서 생각한다. 아, 나도 엄마한테 등짝 한 대 얻어맞고 싶다. 벚꽃 엔딩. 엄마는 아빠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박덕규는 이영옥이 없으면 시체지. 엄마 말이 맞았다. 엄마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아빠는 세상을 잃은 모습으로 서 계셨다. 남편과 나는 아빠 집 옆으로 이사를 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아빠와 나누고 싶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것은 우리만의 슬픔이었다. 서로가 있다는 것으로 힘을 내고 싶었다. 그런데 아빠가 이상했다. 엄마가 떠난 충격과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가끔씩 사소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으셨다. 아파트 동과 호수를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자꾸 잊어버리셨고,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딸의 집 현관벨을 누르지 못하셨다. 몇 달 뒤 아빠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다. 검사를 하다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생활이 안정되자 아빠의 뇌 속에 살아있는 신경세포들이 부지런히 제 역할을 해줬다. 병세는 더 진전되지 않았고 사소한 기억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1년이 지났을까? 문득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나이는 30대 후반. 당장 아이를 가져도 노산이었다. 한 번의 유산을 겪은 후에 아이가 찾아왔다. 아이의 태명을 새별이라고 지었다. 상실의 상처가 남은 자리에 반짝이는 희망이 싹트길 바라면서. 태아가 8주쯤 되었을 때 아빠가 소파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다. 다친 허리 때문에 X선을 찍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폐암이 발견됐다. 아이는 자라고 아빠는 쓰러져가는 현실. 질곡의 시간을 다시 겪을 생각을 하니 주저앉고만 싶었다. 폐암 3기 말. 의사는 6개월을 말했다. 나는 엄마가 투병할 때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했다. 엄마는 몸은 약해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겨낼 거라고 믿었다. 엄마를 보내면서 뒤늦게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것인가가 아닌 얼마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내를 잃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빠는
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아빠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빠는 생각보다 잘 견뎌내셨다. 의사는 6개월을 말했지만 2년 가까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셨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는 바빠졌다. 엄마 없이 출산한 딸이 허덕일 때마다 소문난 음식점으로 달려가 음식을 포장해 오셨다. 나는 아빠가 사다 주신 장어덮밥, 족발, 삼계탕, 설렁탕을 먹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아이가 돌을 지나 걷고 뛰어다닐 무렵 아빠는 급격하게 마르면서 기력을 잃기 시작했다. 마치 당신이 할 일은 다 하셨다는 듯. 어느 날 아빠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싶다며 힘겹게 집을 나섰다. 봄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거칠고 차갑게 불고 있었다. 벚꽃이 소용돌이 칠 정도로 스산한 바람을 맞으며 아빠와 함께 동네 가까운 문방구에 갔다 돌아오는 길, 아빠의 숨가쁘고 위태로운 걸음을 쉬게 하려고 몇 번이나 벤치에 앉아야 했다. 덕분에 아빠와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빠는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을 얘기하셨다. 자꾸 죽은 친구들이 꿈에 보인다. 기분이 안 좋아. 그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아빠는 늘 같은 시각 산책을 나가셨다. 낮잠이 든 아이 곁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 아빠가 현관문 소리를 내며 들어오시곤 했다. 한 번은 갑자기 울음이 북받쳤다. 언젠가 저 소리도 듣지 못하겠지. 부재의 슬픔을 예감했던 거다. 그날의 기억을 밀어내며 나는 애써 차분하게 얘기했다. 아빠, 언젠가 떠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직 아닐 수도 있잖아. 손주 크는 거 더 보면 좋잖아. 마음은 비우더라도 희망을 놓지는 말자. 그치, 보고 싶지. 근데 침대에 누우면 생각한다. 이대로 자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딸 힘들지 않게. 아빠,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안 그랬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게? 아빠가 맛있는 거 안 사다 줬으면 맨날 굶었을걸? 내가 한 게 뭐 있냐.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또다시 큰 바람이 일었다. 땅을 굴러다니던 벚꽃들이 내 마음처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아빠와의 마지막 데이트가 끝나고 며칠 뒤 가족들이 모여 마지막 식사를 했고 아빠의 오장육부는 곧 힘을 잃었다. 방에서 가까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는 것도 힘에 부처 하셨다. 하루는 아빠의 용변을 치우느라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2살배기 아들이 내 등에 올라탔다. 더 이상은 힘들겠구나. 이제 내 힘으로 아빠를 돌보는 건 무리구나. 나는 죄를 짓는 마음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빠는 다음 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다. 한 달 뒤 아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아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진통제 투여는 거부하셨다.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있다 가시고 싶었던 것 같다. 다시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아빠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귓속말을 했다. 아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빠를 잘 보내드리고 싶었다. 여전히 많은 후회가 남는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인다. 이 정도 여한도 없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사랑했던 만큼 누구에게나 작별은 안타까운 거라고. 아빠의 입관식에 있던 날 내 옆에 있던 이모 수녀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난다. 희야, 아빠 좋은 데 가실 거야. 아빠 얼굴에서 엄마 얼굴이 크고 환하게 보이더라. 아빠를 데리러 온 엄마는 아빠에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했을까? 여보, 나 대신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 갑시다. 엄마밖에 모르던 아빠가 다시 행복해지셨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두 분께 언제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엄마를 안아주고 싶을 때 유쾌한 모녀 이야기를 읽었다. 키만 소리에 엄마야 배낭 단디매라. 엄마와 한 달 동안 배낭 여행을 다녀온 에피소드를 담은 책이다. 내용은 시종일관 유쾌했다. 딸이 엄마랑 여행 다녀온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길다면 긴 한 달 동안 티격태격했을 게 분명한데 딸은 철판 깐 얼굴로 기고만장해서 엄마에게 한참을 떠드는 중이다. 나 같은 효녀를 둬서 엄마는 좋겠네. 고개를 숙인 채 딸의 말을 조용히 듣던 엄마. 비로소 엄마의 고백이 시작된다. 듣자 하니까 끝도 없구먼. 나도 처음엔 효녀인 줄 알았어. 서러워서 울 뻔했잖아.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여행 중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었던 엄마. 그런 엄마에게 딸은 교관처럼 말한다. 효도 여행이 아닙니다. 이 정도 행군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엄마의 반격.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네가 딸이냐? 악마지? 엄마의 발은 정확히 딸의 왼쪽 볼때기를 가격한다. 재기발랄한 모녀의 이야기를 보다가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한 약속이 떠올랐다. 엄마, 이식 잘 받고 건강해지면 내년에 다 같이 홋카이도로 여행 가자. 거기 온천이 그렇게 좋대. 우리도 뜨끈한 노천탕에 몸을 푹 담그고 눈 맞으면서 설경을 보는 거야. 어때? 끝내주겠지? 엄마는 힘은 없지만 제일 좋아하는 여행 얘기가 나오자 반가워하며 말했다. 좋지. 엄마의 병은 재발했고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이 책 속의 건강한 모녀가 누구보다 부럽고 좋았다.
때때로 마음이 안 맞아 실랑이를 했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것보다 힘이 들었어도 두 사람이 아주 오래오래 그 여행을 추억하게 되리라는 걸 나는 알았다. 특히 동남아의 어느 노을진 해변을 함께 걷던 그날을 두 사람은 잊지 못할 것이다. 여행 온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걸으며 딸은 묻는다. 엄마, 여행 오니까 좋지? 딸의 질문에 엄마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 말은 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엄마는 그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도망치듯 세상을 떠난 당신의 엄마를 떠올리며 울었다.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딸도 덩달아 울었다. 딸은 처음부터 자신의 엄마였던 엄마도 딸이었다는 것을, 엄마를 그리워하는 여린 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누구나 그 장면을 읽었다면 딸이었던 엄마를 한번 돌아볼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12살 나이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던 어린 엄마가 떠오르면서 울컥했다. 엄마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을 먼저 해야 했고 20대에 엄마가 되고 나서는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야 했다. 기대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인생의 서러움이 밀려들 때마다 억지로 견디거나 혼자 울었을 것이다. 그래도 외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던 엄마. 서울에 외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엄마는 내게 말했다. 5만 원이라도 챙겨드려. 손녀딸한테 받는 건 또 기분이 다르니까. 늘 혼자 참고 혼자 이겨내고 혼자 해결하던 어른스러운 성정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투병하면서 언니도 동생도 부르지 않았고 멀리 사는 자매들이 자주 오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딱 한 번 이식을 받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엄마는 언니가 한 번 와줬으면 했다. 큰 이모는 잠시 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서대 조림도 해주고 맛난 무생채도 무쳐주셨다. 고마워해야 할 상황인데도 엄마는 한두 번 큰 이모를 타박했다. 설거지통으로 쓰는 스테인리스 볼에 쌀을 씻고 반찬을 묻히자 정색을 하며 말했다. 냄비도 많고 다른 큰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통에다 반찬을 해? 아니 그걸 말해야 알아? 옆에서 듣는 내가 더 미안했다. 큰 이모는 멋쩍은 듯 말했다. 깨끗이 씻었어야. 암시렁도 아니여. 며칠 뒤 이 일을 엄마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경우 바른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엄마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별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때 엄마는 당신의 엄마에게 하고 싶던 걸 언니에게 한 건 아니었을까? 60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부려보지 못한 투정과 응석을 유일한 언니에게 부리고 싶던 건지도. 엄마가 떠나기 꼭 1년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발병 후라서 몸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으며 밤을 새웠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도리라며. 할머니의 입관식이 있던 날 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울지 않았다. 담담한 모습으로 할머니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러다 돌아서서 뒤늦게 나를 발견했다. 엄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내게 안겼다. 흐느끼는 엄마를 안고서 등을 토닥였다. 엄마를 안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참 작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엄마보다 훨씬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내 가여운 엄마를 더 크게 안아줄 텐데. 그때 나는 기도했다.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꼭 딸이 된 엄마를 더 많이, 더 크게, 더 따뜻하게 안아주게 해달라고. 책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시는 옆에 젖은 손수건이나 티슈가 있지는 않았나요? 만일 없다면 제가 낭독을 잘 하지 못했나 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읽는 내내 웃다 울다 어찌나 제 마음과 같은지 감탄도 하고 사람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엄마, 더 해야 할 말이 있을까요? 이 단어에는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과 속마음을 방송작가의 경력을 살려서 아주 아름답고 애틋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엄마가 생각나는 밤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는 손수건이나 티슈가 꼭 필요하실 테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분명 엄마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질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